한글이 과학적인 이유, 세종대왕이 진짜 천재인 이유, 그 모든 이유가 한글 받침 글자 속에도 숨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국어 문법 공부할 때 받침 글자는 왜 종성, 부용, 초성으로 하게 되었는지, 그래놓고 팔종성법은 또 왜 정했는지, 나튜터가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았던 특급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한글이 얼마나 멋지고 우수한 글자인지, 세종대왕이 얼마나 천재이셨는지 깜짝 놀라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글 공부할 때 받침 글자를 어떻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막강 꿀팁까지 얻으실 수 있을 테니 꼭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한글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과학적이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데요. 그 절정이 바로 받침 자음에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나튜터 공방을 운영하면서 한글 지도법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진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도 한글 받침이 가진 진짜 비밀을 저에게 제대로 말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학생 때 국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동안 졸아서 놓쳤을 수도 있고, 한글의 매력을 몰라봐서 관심을 두지 않고 흘려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의 뇌리에 아하! 하고 충격을 줄 만큼 한글 받침이 가진 비밀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설명을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건 확실해요. 지금도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영상을 뒤져보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한글이나 국어에 대해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글 받침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말과 함께 팔종성법이라는 말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종성, 부용, 초성은 초성에 쓰는 글자를 종성에서도 똑같이 쓴다라는 규칙이고, 팔종성법은 종성에는 8개의 자음만 쓴다라는 규칙이라서 이 두 말이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공부할 때 진짜 이해가 안 되고 기억하기도 어려웠던 경험 있으시죠? 나튜터도 이해가 안 돼서 마구마구 외우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아무리 검색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봐도 종성, 부용, 초성과 팔종성법이 무슨 뜻인지만 이야기를 해주거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설명들만 있으니 받침 글자 규칙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종성, 부용, 초성. 한마디로 말하면 초성이랑 종성은 글자가 똑같다, 똑같은 글자를 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아무 이유 없이 첫 자음 초성과 끝 자음 종성을 똑같은 글자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모음과 자음을 만들어 보니 너무 힘들어서 그냥 똑같이 쓰지 뭐 하고 만드신 건 확실히 아닐 테고, 누군가는 글자를 너무 많이 만들면 백성들이 어려워할까봐 글자 수를 줄이려고 그냥 같은 글자로 쓰도록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소리가 같아서 같은 글자를 쓰는 거라고 설명하는 말도 있는데요. 아무리 소리를 내봐도 첫 소리와 끝 소리는 절대 소리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요. 어떤 사람들은 훈민정음에 적힌 해설을 해석하면서 음양오행의 철학과 자연이 순환하는 원리를 글자에 적용해서 한글도 끝소리가 첫소리가 되고 첫소리가 끝소리가 되게 만들어 두신 거라고 하는데, 자연처럼 글자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아니고 글자가 순환을 한다니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설명 같은데, 그렇구나 하고 이 설명에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가지 더. 첫 자음 초성을 받침 종성에 똑같은 글자를 쓴다 라고 하셔놓고는 갑자기 받침에는 8개만 쓰는 게 가능하더라 라고 딴 말씀을 하신 건 왜일까요? 이것도 백성들에게 받침을 너무 많이 쓰게 하면 한글을 잘 사용하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그러신 걸까요? 절대 아니랍니다. 한글을 직접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는 우리말 말소리와 우리말을 말하는 백성, 즉 사람의 입, 안 움직임을 꿰뚫어 보셨어요.
모든 글자는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을 따르도록 정확하게 만드셨답니다. 그런 분이 끝소리인 받침 글자를 첫소리 자음 글자를 그대로 쓰면 되겠다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이 설명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해요. 한글의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세종대왕은 글자를 만드실 때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말의 말소리를 깊이 연구하셨어요. 자꾸 말해보시면서 아무 곳에도 닿는 곳 없이 입을 크게 작게 벌렸다 오므렸다 혀를 내렸다 올렸다 하며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무 곳에도 닿지 않고도 한 가지 소리로 말해지는 그런 소리들의 입모양을 확인하고 밝고 어두운 오행도 적용해서 홀소리, 즉 모음 글자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말 중에는 입 안 어딘가가 닿았다가 소리가 나게 되는 말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닿았다가 말해지는 소리들의 입모양도 확인하고 닷소리, 즉 자음 글자들을 만드셨어요. 또 이 닿아서 나는 소리, 닷소리들은 혼자서도 말해지는 모음과 합쳐져서 말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소리가 합쳐지는 방법 그대로 처음에는 닷소리, 그리고 그 옆이나 아래에 홀소리를 나란히 쓰는 글자를 만드셨지요. 그러면서 우리말 소리를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모음 끝에 끝나는 소리가 있는 말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말을 쓰기 위해서는 받침 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셨는데요. 그 소리를 확인해 봤더니 그 소리 역시 어딘가가 닿으면서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 시작되는 소리가 입 안 어딘가가 닿으면서 소리 났기 때문에 그 입모양을 본떠서 닷소리 글자들을 만들었는데요. 끝에 나는 소리도 입 안 어딘가가 닿으면서 소리가 나니까 끝소리에 나는 것을 표시할 받침 글자를 쓸 수 있으려면 받침 자리에 쓸 닷소리까지 글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여기에서 엄청난 우리말의 비밀을 찾게 되었답니다. 바로 처음 자음 소리, 초성을 소리 낼 때의 입모양을 그대로 거꾸로 움직이면 끝에 나는 소리, 종성이 말해진다는 원리였어요.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느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시작할 때 혀끝을 올려 윗니 뒤에 붙이고 있다가 혀끝을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느 하고 소리 내요. 자, 이제 더 집중해 보세요. 받침 니은 소리는 이죠? 처음에 입안에서 편안하게 내려져 있던 혀끝을 구부려서 윗니 뒤에 붙이면서 소리 내요.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맞아요. 느의 입모양을 거꾸로 하면 하고 소리가 나요. 첫 소리를 거꾸로 말하면 끝소리가 되는 거랍니다. 다른 자음들도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첫 소리일 때는 입술을 일단 붙이고 있다가 살짝 떼면서 라고 말하죠. 그럼 끝소리일 때는 어떨까요? 벌리고 있던 입술을 다물면서 하고 말해요. 어때요? 정말 우리말 속에 숨은 비밀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러니 세종대왕께서는 초성과 종성이 각각 다른 소리가 아니라 같은 입모양으로 짝이 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입모양을 본떠서 쉬운 글자를 만들고 계셨던 세종대왕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짝이 되는 소리를 같은 글자로 쓰면 되겠구나 하셨던 거죠.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도 종성을 이런 이유로 초성과 같이 쓴다는 것을 밝혀 놓으셨답니다. 초성이란 어떤 것은 비어있고 어떤 것은 차있으며 어떤 것은 날리고 어떤 것은 걸리며 어떤 것은 무겁거나 가벼우니 이는 곧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나타나서 오행의 바탕을 이루미니 땅의 공로이다. 중성이 깊고 얕음과 오므려지고 펴짐으로써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과 청탁으로서 뒤에서 화답하여 초성이 되고 또 종성이 된다. 또한 만물이 처음 땅에서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감을 볼 수 있다. 종성이 초성을 다시 쓰는 것은 움직여서 양인 것도 건이요, 멈추어서 음인 것도 또한 건이니 건은 사실 음양이 나뉘어 다스리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초성이 다시 종성이 됨도,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됨도 또한 이런 뜻이다. 움직여서 소리내는 것이 멈추어서 소리내는 것과 짝이 되기 때문에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다시 초성이 된다. 그래서 같은 글자를 쓴다 라는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죠. 이제 소리가 다른데 왜 자꾸 소리가 같아서 라고 하면서 종성, 부용, 초성, 종성을 초성과 같은 글자로 쓴다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첫 자음 초성처럼 말소리 끝에 소리 나는 종성도 어딘가 닿아서 나는 소리라는 것이 같고, 초성의 입모양을 다시 거꾸로 하면서 말하면 종성의 소리가 나게 되기 때문에 이 둘은 완전 다르지 않고 짝이 되는 소리라서 그 자음을 같이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 정리가 탁 되죠? 자, 그럼 이제 종성, 부용, 초성이라 하여 첫소리 자음 초성을 끝소리 자음 종성으로 쓰기로 해놓고는 왜 또다시 받침, 즉 종성에는 8자음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하고 8종성법을 말한 걸까요? 이것도 한 가지 비밀만 알면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온답니다. 초성에 쓰이는 자음들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디귿, 피읍,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현대국어 기준으로 보면 19개의 자음이 쓰여요. 이 중에서 8개만 받침으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어떤 자음들인지 살펴보니 기역, 이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 왜 이 8개만 받침으로 써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말의 말소리에 있답니다. 한글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소리 받침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받침 가족이라고도 하는 같은 소리가 나는 받침들. 기역, 쌍기역, 키읔, 윽,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 쌍시옷, 읒, 리을, 을, 미음, 비읍, 피읍, 읍, 이응, 응. 이렇게 끝에서 같은 소리를 내는 받침들을 묶어서 받침 가족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 받침 가족들은 종성으로 소리 날 때 같은 소리로 말해지는 자음들이에요. 그럼 이제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세종대왕은 소리의 원리를 확인하면서 글자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8가지 소리로만 말해지는 받침, 종성은 8가지 글자로만 써도 충분하다고 여기신 거죠. 지금도 받침으로 쓰지 않는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은 그 당시에도 우리말에서 끝소리로 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말을 기록할 때 사용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놓으셨답니다. 그런데 받침 소리가 7가지인데 왜 8종성법인 거죠?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대 국어에서는 받침으로 나는 소리가 7가지. 즉, 디귿 받침도 읒, 시옷 받침도 읒, 스로 발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읒 소리로 묶어서 배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종대왕이 계셨을 때는 받침 디귿 소리와 받침 시옷 소리를 구분했던 것 같아요. 이 2가지가 따로 쓰이면서 8종성법이 된 거죠. 어때요? 8종성법. 받침에는 8가지 자음만 쓰는 규칙이다 라고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이런 받침 소리의 원리를 알고 이해한다면 훨씬 쉽겠죠? 자, 이제 나튜터가 알려드리기로 했던 한글 받침 공부의 막강 꿀팁 지금 공개합니다. 한글의 받침도 세종대왕께서
우리말 말소리의 원리와 입모양의 비밀을 그대로 담아 만드셨기 때문에 자음을 소리낼 때의 입모양에 집중하면서 이미 배운 첫소리 자음을 잘 활용하면 받침 글자를 순식간에 배울 수 있어요. 바로 입모양 거꾸로 하기 작전. 받침 니은을 배울 때는 느 소리를 낼 때 혀끝을 윗니 뒤에 붙였다가 내렸으니까 다시 윗니 뒤에 혀끝을 붙이면서 소리내는 은 소리는 니은으로 쓴다. 느, 은, 느, 은, 느, 은. 이렇게 입모양과 소리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자꾸 글자가 같은 첫소리와 끝소리를 차례차례 말해보면 같은 자음을 쓰는 받침 소리에 금방 익숙해진답니다. 받침 리을을 배울 때도 르를 소리낼 때 혀를 많이 구부려서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있다가 내리면서 소리를 냈기 때문에 받침 리을은 다시 혀를 많이 구부려서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면서 소리를 내면 되죠. 을 하는 소리가 나고 을은 입모양이 같은 리을로 쓴다. 이렇게 공부해야 나중에 받침 글자를 듣고 혼자서 그 글자의 받침을 떠올려서 써보는 활동을 하거나 받아쓰기를 할 때 스스로 소리를 내보면서 혀 모양을 느끼며 알맞은 받침 자음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답니다. 입모양을 본떠 소리를 쓰도록 한 한글을 공부할 때는 실제로 소리를 많이 내보고 입모양을 느껴보면서 입모양과 소리를 연결해서 이해해야 더 쉽고 빠르게 잘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 한글 공부를 할 때도 첫소리를 되돌려 끝소리를 내고 끝소리를 되돌려 첫소리를 내보면서 같은 자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받침 가족으로 같은 소리가 나는 받침들을 묶어서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 막강 꿀팁을 활용해서 한글을 공부한 아이라면 나중에 국어 문법 공부할 때도 종성, 부용, 초성, 8종성법, 현대국어의 7종성법까지 분명히 수능 공부할 때 한 번에 아하 하고 이해하게 될 거랍니다. 한번 잘 배운 공부, 수능까지 쭉 잘 써먹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